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봐, 당장 도망치라니까! 당신 미쳤어?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중심 번화가 한복판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과 자동차만이 보이던 이곳에 뜬금없이 엄청난 크기의 탱크가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한 채 매우 위험해 보이는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경찰들과 우크라이나군들이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무언가의 위험을 직감한 듯 탱크를 버려두고 인원 통제도 하지 않은 채 서로 도망치기 바쁜데요. 곧이어 당장 도망치라는 사이렌 소리까지 들려오지만 한 청년만은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탱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인으로 보이던 그 청년은 메고 있던 가방까지 벗어 던지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탱크로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도심 한복판에 탱크와 한국인 청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최외곽 도시의 전차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메디이라고 합니다. 매우 많은 우크라이나의 도시들 중에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 헤르손은 사실상 군인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도시에서 대형 훈련이 진행되거나 도로를 통제한 탱크 훈련을 진행할 정도로 군대 훈련이 잦은 아주 특이한 도시인데요. 저 또한 이곳 헤르손에서 군인으로 근무한 지 3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 탱크 조종수지만 불과 얼마 전 제가 겪었던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제가 군인이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는데요. 어렸을 때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아무런 꿈이 없는 남자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크라이나의 군인으로 거의 평생을 살아오신 군인이셨지만 저는 어째서인지 엄격한 규칙과 자유가 통제된 군인 생활을 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대체 군인이라는 직업을 왜 가지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군인이라는 직업은 가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의 군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나 자신의 임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가 점점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니 아버지께서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줄여 나가셨고 제가 1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와 제가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저 또한 그저 꿈이 없는 학생으로 살아갈 뿐 나쁜 짓은 저지르지 않았고 그저 무료하고도 따분한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처음 보는 한국인 아저씨가 거실에서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영어도 아주 능숙하게 잘하시던 그 한국인 아저씨분은 장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너가 우메디이구나라는 말과 함께 저를 안아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장혁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가 해외에서 파병 근무를 할 때 만나신 한국의 군인이셨고 지금은 군인 조직 생활을 전역하시고 평범한 일반인이 되셨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군수품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시고 계시던 정말 멋있는 분이시더군요. 이상하게도 똑같은 군인의 직업을 가진 아버지는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와는 다르게 체격도 더 크고 다부진 근육을 가지신 장혁 아저씨는 그때 당시 저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 그리고 저희 꿈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장혁 아저씨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군인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한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고 저는 점점 군인이라는 직업적 장점과 그 책임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장혁 아저씨는 저에게 자신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 또한 지금 전문적인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 저처럼 많은 것을 물어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진을 보여주셨고 그 사진 속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지만
키는 훨씬 더 큰 한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할 당시 해외에 있는 부대들로 넘어가 한국이 가진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부대 파견도 많이 다니셨다던 장혁 아저씨는 저에게 그날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가져오신 한국의 라면까지 끓여주셨는데 그때 먹은 라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의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던 시간을 전부 군인이 되기 위한 공부에 쏟기 시작했고 아직도 군인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도움과 장혁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다른 친구들은 기초학교를 다닐 때부터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일찍 군인에 대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장혁 아저씨가 사는 나라인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약 3주 뒤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인생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된 저는 한국에서 인생이 바뀌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던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전부 무너져 내렸고 항상 메고 다니던 학교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던 돈을 뺏길 염려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나라. 한국은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주 다니셨던 아버지께서는 아주 능숙하게 저에게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 이곳저곳을 보여주시면서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주셨고 그날 저녁 먹었던 한우는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죠. 오전에는 서울 여행을 즐긴 뒤 늦은 밤 저는 한국에 살고 계시는 장혁 아저씨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군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해주신 장혁 아저씨를 볼 생각에 저는 아저씨의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죠. 그런데 장혁 아저씨의 집에 처음 들어간 순간 저를 반겨준 것은 장혁 아저씨가 아닌 오래전 사진으로만 보았던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아저씨의 아들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상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와 저는 그날 공동의 꿈인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참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나중에 서로 군인이 된다면 꼭 한번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게 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큰 화상 피해로 오른쪽 팔 전체에 화상에 흉터가 있던 상중이는 군인이 되기도 전부터 군대의 티셔츠들을 입고 다니는 아주 쾌활한 친구였어요. 한국에서 더 길게 지내며 상중이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빨리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짧은 약 4일이라는 일정을 모두 끝내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뒤 저는 일반적인 군인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군인이 되길 원했고 그러던 중 우크라이나군 부대에 아주 소수 부대와 인원들만 있는 탱크 조종수라는 전문 보직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일반적인 보병도 물론 자랑스러운 것이기는 했지만 상중이를 만나고 온 뒤 저는 전문성이 있는 군인이 조금 더 저희 미래를 위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그날 이후 저는 탱크 조종수가 되기 위한 많은 시험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전차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저는 무려 3번의 조종훈련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멋진 군인이 되어 상중이와 만날 날만을 꿈꾸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시험 준비 6년 차가 되어가던 어느 날 늦은 나이에 헤르손에 있는 전차 부대의 탱크 조종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수에 합격하고 난 뒤 저는 곧바로 상중이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기쁜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상중이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언가 몸이 안 좋은 듯 목소리가 좋지 않더군요.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저 또한 처음 입대한 전차 부대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했고 그렇게 저와 상중이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는 이름만 전차 부대였을 뿐 저와 같은 계급이 낮은 대원들에게는
당장 기초훈련과 제식훈련만이 일상생활 전부였고 입대하고 약 1년 동안은 부대 근처에 마련해준 숙소에서 지내며 너무나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전차 부대에 들어가고 난 뒤 또 1년의 세월을 훈련에만 매진했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인생 처음으로 탱크 조종석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꿈꿔왔던 탱크 조종수의 운전석에 앉으니 참 많은 생각이 떠올랐고 힘겨웠던 지난 시간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였죠. 부모님께서도 제가 정식 조종수가 되었다는 말에 너무나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셨고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받는다면 한국의 장혁 아저씨와 상중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전차부대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대에서 처음으로 도심 밀착 훈련을 진행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그 훈련에서 제가 첫 번째 대열의 탱크 조종수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때까지 제가 있던 전차 부대는 단 한 번도 도시에서의 훈련 상황을 가정해 직접 탱크를 도심에서 운전했었던 적은 없었기에 저는 더욱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해 자주 탱크를 점검하며 긴장되는 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탱크 조종석에 앉아 탱크를 운전해 왔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심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처음이었기에 큰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심 훈련의 날은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같은 조종수 동료와 함께 준비해 놓은 연료를 세팅하고 주행거리를 계획한 뒤 도심 훈련에 맞춰 다양한 이동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약 2주에 걸친 장시간 훈련이었지만 훈련의 약 80% 지점까지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마지막 초장거리 탱크 행군 훈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저 부대로 탱크를 조종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훈련이었기에 저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탱크를 조종하고 있었고 같은 탱크 안에 있던 동료들 또한 중간중간 교대로 잠을 자며 부대로 복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잘 차례가 되어 탱크 내부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곧바로 정신을 차린 저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저희 눈에는 무언가 당황한 듯한 동료들의 모습과 탱크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경고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탱크 내부에 알 수 없는 연료 결함이 발생했는데 원인의 지점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말과 함께 타는 냄새가 점점 퍼져나간다는 패닉에 빠진 듯한 말을 이어나갔고 저 또한 결함 부위를 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탱크를 멈춘 뒤 외부에서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고 바로 그 순간 탱크의 후방이 조금 주저앉으며 뒤에는 작은 폭발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저는 곧바로 동료들과 탱크를 빠져나왔고 그곳에는 한눈에 보아도 강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탱크가 매우 위험해 보이는 모습으로 도심 한복판에 멈춰 있더군요. 주위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기는 했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대형 사고를 피할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탱크로 돌아가 결함 부위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고 바로 그 순간 제 귀에는 전 부대원은 당장 대피하라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수많은 갈등을 반복했던 저는 그저 어쩔 수 없이 주위에 있던 시민분들과 함께 그곳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등을 돌려 뛰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군복을 입고 있지 않은 한 청년이 탱크로 뛰어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저는 곧바로 그를 말리기 위해 따라가려 했지만 너무 빠른 발걸음에 막을 수가 없었고 이미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탱크 내부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들도 충격적인 상황에 당장 그 시민을 탱크에서 빼내오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기가 피어오르던 탱크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조금씩 거세지고 있던 것은 맞으나 확실히 탱크는 조금씩 이동하면서 사람이 많던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고 이윽고 도심과 조금 떨어진 농가로까지 탱크가 이동하더군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또 다른 탱크에 탑승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탱크를 감싼 채 시민들을 보호했고 위태위태해 보이던 탱크는 결국 농가의 수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차 있던 도랑으로 들어가니 탱크의 연기도 잦아들었고 곧이어 탱크 내부의 문이 열리며 무언가 아주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놀랍게도 그 친구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상중이었고 오른팔에 있던 흉터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적인 상황에 저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가 그를 탱크에서 꺼내주었고 상중이도 저를 보고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저의 이름을 말한 뒤 제가 맞냐는 기쁜 반응을 보이더군요. 주위 동료들도 상중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치고 있었고 저 또한 상중이에게 대체 그런 무모한 짓은 왜 저질렀냐며 그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특전사로 활동하게 되었다던 상중이는 저와 연락이 끊겼던 당시 장혁 아저씨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저는 왜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게 되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든 마음에 잠깐 위로 휴가를 발급받고 해외로 나와 있었다던 상중이는 조용한 곳을 여행하기 위해 이곳 헤르손에 왔던 것이었고 저희 전차 부대의 훈련까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상중이는 특전 부대에서 배운 훈련을 토대로 수동 조종으로 탱크를 이동시키고 내부 결함을 조치했었던 것이었고 저를 포함한 동료 그 누구도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상중이는 과감히 저지른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우연과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고 그날 밤 저와 상중이는 많은 과거의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도 상중이에게 외국인 최초로 훈련 훈장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상중이는 그런 것이 알려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을 거부했고 저와 동료들은 상중이의 그러한 모습에 또 한 번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 저는 자진해서 군인 생활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훈련 사고는 상중이가 아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용기 없는 군인이었기에 더는 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린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30대가 다 되어가는 늦은 나이에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품과 관련된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새로운 꿈을 가진 저는 지금은 특수부대원으로 활동하는 상중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한국 생활에 정착해 나가고 있죠. 만약 그날 한국인 친구 상중이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한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수부대 기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기에 저는 꼭 한국의 은혜를 갚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가지를 보고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가 어쩌다 보니 한국 전체에 대한 매력에 빠져버리는 일.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워볼까 하는 고민 같은 것 말이에요. 특히 코로나 시대 전 세계 사람들은 활동적인 취미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TV를 보는 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한국 관련 콘텐츠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죠. 유럽 아일랜드 어느 구석 마을에 있는 농장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사연 만나보시죠. 아일랜드 근처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장 일을 하며 살고 있던 NS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인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인연이 된 것은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유행병이 생겨버렸고 모든 사회 시스템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거대한 콘텐츠 플랫폼은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죠. 직업을 잃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버티고 그동안 모아둔 돈들로 버텨가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값비싼 취미는 할 수 없으니 집에 앉아서 편하게 넷플릭스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시청하는 일이었죠. 그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휴식 시간에 시내로의 외출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시기이기도 했고, 저도 그런 시대 흐름에 편승했습니다. 신선한 구성의 한국 관련 콘텐츠들은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의 콘텐츠들과는 완벽히 달랐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우선 몰입도가 엄청났으며 이야기의 흐름이 박진감 있고 빨라서 빠져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낯선 언어인 한국어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 대사를 이해할 수 없으니 당연히 자막으로 드라마를 시청해야 했지만 한국어는 주인공들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언어 같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자막을 보고 알 수 있으나 그 자막과 맞아떨어지는 한국어가 주는 특유의 느낌은 못해도 프랑스어보다는 훨씬 드라마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결국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원에 수강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내의 한국어 학원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강당에 모여 수강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소문이 나서 학원이 단속을 당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결국에는 집에서 화상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강의를 신청했어요. 당시 한국어 학원의 수강료는 저렴하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이 유행에 따라 한국어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점점 학원끼리 가격 경쟁이 붙어서 가격은 저렴해지고 강의의 질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곳저곳 비교를 해가며 저에게 잘 맞는 학원 강사를 선택했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죠. 이때 한국어 학원을 차려놓고 강사만 확보하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엄청났습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에 도움 없이 시청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목표가 높아야 실력이 빠르게 향상된다는 생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했죠. 저는 농장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했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 갈 때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이 되었을 때 가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물론 농장 일을 도우며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상당한 기쁨을 주어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유럽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먼 나라 한국에서도 아일랜드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의 더블린과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요. 관광 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하지만 인터넷에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아일랜드를 찾은 한국인들에게 하루 일정의 관광을 시켜주는 것 말이죠. 저희 최대 장점은 한국어가 가능한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점이었고 그게 통했는지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 아일랜드를 들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한국인들과 만나 하루짜리 여행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저희 고객들이었고 저는 이참에 한국인 신혼부부들에 맞춰 낭만적인 장소, 낭만적인 식당, 낭만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는 곳들로 여행 상품을 재구성했고 애초에 한국어가 가능한 아일랜드인이 해드리는 신혼부부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더 많은 한국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용돈벌이도 하면서 한국인들과 직접 만나 한국어 실력도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누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많은 한국분들이 덕분에 여행을 잘하고 돌아갔다는 인사말을 남겨주셨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갈까 말까 하던 가이드 일을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나가는 단계에 이르렀고 부모님도 저를 농장 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농작일에서 벗어난 것보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재조정을 해서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세금 신고도 했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제가 세금을 납부하고도 달러 기준으로 3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서 제가 버는 돈으로 한국에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기대하는 요소들은 더 있었습니다. 수백 상 이상의 한국인 커플들을 만나보며 느낀 점이 있는데요.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굉장히 다정하다는 점이었어요. 신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럽 남자들보다 더 배려심이 깊었고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기 다루듯 다루었다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이쯤 되면 저는 한국에 안 가보고서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호기심이 생기는 나라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으며 부모님의 농장 일을 도우며 살 줄 알았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것 같다는 꿈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지식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말해주는 저 먼 곳의 또 다른 세계는 저를 설레게 만들었고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어라는 언어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년 정도만 더 열심히 돈을 벌고 꼭 한국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년 가까이 돈을 벌었으며 정말로 한국에 가기 위한 서류 준비들을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독립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기뻐하셨으며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짧으면 1년 어학연수, 길면 어학연수 기간 포함하여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있을 수도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한국에 가보고 제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렵고 힘든 곳이라면 1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대학에 입학 후 졸업을 할 때까지 있어 볼 예정이었죠. 혹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까지 잡아낸다면 5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도 있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가족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슬프고 두려운 점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그런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고 한국으로 가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첫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리 아일랜드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서 거주할 곳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사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한국에 도착한 뒤에 제가 지낼 집을 구해야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조언으로 브로커에게 비싼 수수료를 내지 말고 일단은 무작정 한국으로 가고 며칠 동안 호텔에서 지내더라도 천천히 마음에 드는 자취방을 구하는 게 좋다는 조언대로 행동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라서 부동산에 들를 수 없었으며 첫날은 호텔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고 한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 저는 학교 근처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가보지 않은 부동산을 한국에서 처음 가보게 되다니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래 한국인 아주머니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부동산의 사장님이셨고 저와 같은 외국인 손님들을 많이 받아봤는지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다고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보다 한국어 실력이 유창하자 부동산 사장님은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면 많은 한국분들은 저를 호감 있게 봐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부동산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에서 느낀 한국 부동산의 느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저에게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식이 이곳에 방을 구하면 이런데 다 얻어줄 것 같다는 등 정말로 정성스럽게 제가 방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사장님은 제 입장에서 하나씩 꼼꼼히 따져주고 집주인과의 협상도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게 도와주셨어요. 단순한 비즈니스에서 손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근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지내면서 알게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단순 비즈니스 관계처럼 딱딱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란 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곧바로 월세 계약을 해버렸고요. 당장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호텔을 넉넉하게 예약해놔야 했는데 약관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내게 될 곳은 작은 원룸이었는데요. 작기는 하지만 제가 지내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공간이었고 그리고 저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어진 지 4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서 너무나 깨끗하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곳이라서 곧바로 그 집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등 관련된 서류를 납부할 수 있도록 부동산 사장님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첫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아일랜드에서 미리 비싼 수수료를 줘가며 브로커를 통해서 방을 얻지 않아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직접 방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 섣부르게 브로커를 통해서 집을 구했다가 한국에서 지내는 내내 기분 나쁜 일도 없었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니 정말 겁낼 것이 없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빵빵한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통신료가 비싼 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렴한 통신 요금을 선택해서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었으며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보통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쉽게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최소한의 보안 장치였지만 사실상 공짜 와이파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통신비를 저렴하게 설정해 두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이런 것 또한 저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잘해주시고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저도 그에 걸맞은 예절을 지키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한국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이고 한국에서 통용되는 인사 방법이라든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 유럽과는 달랐습니다. 저도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잘 섞여서 잘 어울리는 게 미덕으로 통했습니다. 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게 유럽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친해지기 어렵거나 나와 결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냉정하게 그 관계가 식어버리는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는 너무나 좋은 문화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요. 그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다고 해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적인 생활을 익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드라마 때문에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심지어 그걸로 돈벌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한국어 실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한국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에서 열심히 자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농장 일이 하찮거나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유심히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자 인터넷으로 관광 가이드를 해보겠다며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녔던 것이죠. 제 성격에는 이렇게 한국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안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의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는 게 제 성격에는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큰 기회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나 사귀는 것은 원치 않고요.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사귀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조금은 신중한 편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한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 멀리 봐서는 한국에서 정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단순히 1년 정도 거쳐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할 사람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외롭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자주 전화드리고 영상통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이 한국 땅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아직까지도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아직까지는 작은 실수들이 많은 편이라서 조금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 또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잘 극복해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제가 넷플릭스를 볼 때만 해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5년 뒤에 제 모습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졌던 기분을 5년 뒤에 다시 상기시켜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한국은 낯선 사람도 잘 포용해줄 수 있는 멋진 곳이니까요. 한국이 저희 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그토록 기다리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더라고요. 단단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한국인 입양아 로렌 씨.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전쟁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57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약 15만 명, 비공식으로는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인데요. 오늘은 영국으로 입양을 간 로렌 씨가 아동권리보장원 뿌리찾기 사연을 보내준 사연을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렌, 한국 이름은 이수아라고 합니다. 저는 1985년 영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에요. 제가 만난 한국분들은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밝히면 하나같이 슬프고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개개인들의 잘못도 아닌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당시 가난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영국으로 보내버린 짓을 저질렀기에 참 원망스러웠지만 한 분 한 분의 한국인들은 때때로 제게 큰 위안과 사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는 큰 슬픔이나 원망은 없다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어린 시절의 일이라 기억이 없지만 입양 서류상으로 보면 저는 2살이던 1978년 10월 인천 재물포시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장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실 태어난 곳이 다른 곳인지 알 수는 없고 생년월일도 의사가 1978년 10월 9일로 정해준 것입니다. 제 한국 이름 이수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고요. 시장에서 발견된 이후 저는 경찰에 의해 인천 해성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저를 알아볼 만한 눈에 띄는 외향적 특징이 없었고 친부모에 대한 정보 또한 일절 없는 상태였습니다. 뭔가 몸의 흉터라든가 점 같은 한눈에 알아볼 만한 특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가 미아로 발견된 지 딱 1년 만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거쳐서 1980년 1월 영국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엄청 울었던 것은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기압 차이로 인해서 귀가 엄청 아팠던 기억도 약간 있어요. 그렇게 밟은 낯선 영국 땅 친부모님께 버려졌는지 아니면 부모님 손을 놓치고 미아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불운하고 불쌍한 아이에게 하늘의 신이 한 스푼의 온정을 베풀었는지 양부모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오빠들 또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입양인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행운을 갖지 못합니다. 괜찮은 가정에 입양된 저를 행운아라고 말했지만 이런 저라고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저는 유색인종에 입양하지만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옥스포드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지금까지 쭉 15년간 교사로 살고 있어요. 사실 저희 집에는 저 말고 동양인 입양아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낳은 2명의 오빠 말고 저 바로 위에 언니는 저와 같은 입양한 아이고 중국 출신이었어요. 언니는 늘 부모님을 힘들게 했는데 이웃들에게 2명의 동양인 입양아들이라고 늘 세트로 묶여서 취급받곤 했죠. 언니가 각종 사고를 칠 때마다 세트로 묶여서 문제와 취급을 받는 게 싫어서 저는 철저하게 모범생으로 살았죠. 그리고 동시에 문제아로 취급받는 중국 출신 언니와 같은 동양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댁에서 동양인의 흔적을 지우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눈처진 동양애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뭘 그렇게 발버둥 쳤던 건지 어린 시절 저희 이웃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서슴지 않던 백인 할머니가 있었는데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 너희 것들 마늘 냄새 나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 버리란 말이었거든요. 교양 없고 우악스러운 백인 할머니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언어적 정신적 차별과 폭력 앞에 별도리가 없던 저는 제 뿌리 같은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영국인으로 살고 싶었죠. 중국인 언니와 한 세트로 묶여 욕먹고 차별받고 자랐지만 그때의 저는 스스로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차이점도 잘 몰랐고 그저 같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나라 어린애들을 이 머나먼 땅으로 입양 보내는 그저 그런 후진국인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제 피와 뿌리를 외면하고 살던 제게도 변화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같은 동료 교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그 또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토록 아이를 기다렸건만 아기 천사는 제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남편의 말에도 임신에 대한 포기로 결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의 마음속 깊은 염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고 친척 집에 맡겨져서 자랐기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꿈꾸는 행복한 가족 안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늘 존재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길을 지나다가 임산부나 유모차에 탄 아기들만 봐도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왜 나는 이것마저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한국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비싼 난임 시술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난임 시술이라는 것이 혹시 받아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여자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호르몬은 다 엉망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배의 복수도 차더라고요. 그렇게 난임으로 무척 고생을 하던 저는 남편의 권유로 한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된 거지요.
앞서 말했듯이 영국에서도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었고 그 후 심한 우울증이 찾아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제게 한국의 유명한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한 데다 제가 아무리 부정한다 한들 한국인의 유전자와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들의 방법이 통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서 시도해보고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하자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워낙에 지쳐있던 제가 그때 한국행을 선택한 것은 한국 의술에 대한 믿음이나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마음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오면서도 제 생각에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전쟁을 치르고 가난해서 최대 아동 수출국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그런 나라의 의술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나라와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인천공항은 영국의 여느 공항과도 뒤지지 않는 첨단 공항이었기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영국으로 보내질 때도 이곳을 통해서 갔을 텐데 그곳이 이토록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눈부신 발전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가로 늘어선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의 조명과 반짝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한강에 비춘 모습은 제게 참 오묘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가 가난해서 아이를 입양 보내던 나라가 더 이상 아닌 잘 사는 발전된 나라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병원에서의 경험은 놀라웠는데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라는 말에 걸맞게 환자 중심적으로 운영되더군요. 영국은 공급자인 의사 중심인데 말입니다. 모든 진료가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전담 직원이 있어서 저희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돌봐줍니다. 긴 상담 끝에 저는 심리치료까지 같이 받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많은 치유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난임 치료 덕분에 저는 기적적으로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땅에서 다시 제가 생명을 품었다는 것은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가 아이를 가진 뒤부터는 제 친어머니도 이렇게 임신이 어려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비로소 한국과 친부모님에 대한 궁금증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홀트회나 입양인 지원센터 같은 곳을 통하여 제 친부모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버려졌을 당시 신체에 눈에 띌 만한 특이점이 없어서일까요? 매번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네요. 그렇다고 지금도 가족 찾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둘째 역시 한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제법 긴 시간 동안 제 고향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느끼고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제서야 온전히 한국을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호텔에 머무르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구해서 작은 아파트도 구해서 2달 동안 지냈습니다. 그것은 역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첫 번째처럼 관광객처럼 호텔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인처럼 생활하니 한국인의 얼굴을 한 저는 비로소 이방인의 얼굴을 하지 않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병원에서 공원, 산책길에서 저와 같은 얼굴을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저는 한국인들이 좋아요. 때로는 매우 시끄럽고 참견이 많은 그들은 어린 제 딸에게 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아이가 귀엽다며 말을 걸어오다가 제가 한국어를 못하면 난처해하는 얼굴을 잠시 보이곤 하다가 이내 아이에게 사탕 1개라도 주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아이가 춥겠다면서 이불을 덮어주라거나
아이 양말을 왜 안 신겼냐는 등 잔소리도 종종 듣곤 해요. 영국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저희 눈에 그것은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한국인의 정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해 본 할머니의 사랑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가 딸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느끼고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듯 제 친어머니도 오랜 시간 저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친부모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분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제가 입양 간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친부모님이 제가 한국 땅에서 품은 제 딸들을 안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서 여전히 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희 부부가 완전히 한식 매니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김치는 저희 부부가 최고로 좋아하는 한국 음식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는 동안 먹은 한국 음식,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이 저의 면역력을 높여줬고 건강하게 만들어줬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국에 와서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자 노력하고 한식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된장국도 두부와 미역을 넣어 수프처럼 음식에 곁들여 먹고요. 물론 김치는 식사에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영국에서도 한인마트에 가면 김치를 사서 먹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김치를 직접 담가서 먹어요. 지난 주말에는 김장을 위해 무 한 상자와 배추 한 상자를 샀습니다. 예전에 한 포기씩 하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정말 김장처럼 그 양이 많아졌어요. 김장용으로 배추김치도 만들고 무로 깍두기와 시원한 동치미도 담가 놓으면 몇 달 동안 매우 든든합니다. 특히 맵지 않은 동치미는 어린 두 딸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한국인임을 부정하고 살던 제가 어느새 김치를 먹고 저희 어린 딸들도 김치를 먹고 자란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방황하던 제 영혼이 안식처를 찾고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제 모국인 한국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